뉴스 브리핑 5번째 아이템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심상찮은데요. 어디 한 군데에서 경제를 제대로 챙기는 데가 있겠나 싶어서 걱정이 된 마음에 당분간 경제 문제를 좀 자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고액 상습 체납 개인 명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세금을 갖다가 고액을 안 낸 사람, 또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 이 개인 명단을 갖다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62%가 50대에서 60대고 30대 이하는 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30대 이하에서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겠죠. 대부분 재산을 상당수 이룬 돈이 많은 5, 60대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신규로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 16,655명을 이렇게 공개 대상을 확정하고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금을 안 내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들어가느냐? 어떤 분들은 별로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은 저런 데 들어갈 만큼 돈이라도 좀 벌어서 세금을 안 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생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들어갈 리가 없겠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 3억 이상 밀린 사람을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3억 이상 밀렸으면 벌은 돈은 그 몇 배가 될 건데 참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연령별로 분석을 하니까 그 중에 11,468명이 5, 60대로 62%고요. 체납액도 역시 62.2%.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만큼 체납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50대가 4,440명이고요. 그 다음에 60대가 2,676명입니다. 그리고 40대가 2,265명. 이렇고 70대가 1,090명이고 30대 이하는 얼마 되지가 않아서 5.3%밖에 안 되네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대부분이고 수도권에서 64.4%입니다. 체납액도 65.2%가 되네요. 그 다음에 체납한 액의 규모도 5에서 10억 사이의 구간이 85.4%라는 겁니다. 100억 이상 체납한 최상위층 체납자가요 17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단한데요. 이들 중에 유명인들도 좀 있네요. 신은경, 심영래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분 다 연예인이거나 이렇게 배우 신은경 씨, 그 다음에 개그맨이자 엔터테인먼터 디워라는 영화도 만들었는 심영래 씨,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한 7억 안팎으로 체납을 했고, 이규태 씨라고 방산 비리에 관련돼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분이요, 한 200억 가량을 체납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요, 세월호 관련해서 청해진 해운이 말입니다. 야, 여기 무슨 그 세월호 때 정부에 징발되어서 압류된 회사를 대사하고 있다, 자식이들끼리, 이런 소문도 있는데 청해진 해운이 법인세 53억 1200만 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정부에 추징되기는커녕 이들 자산이 이 사람들이 내야 될 여태까지 벌은 돈의 세금도 53억 1200만 원을 체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산역을 개발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드림허브 프로젝트 역세권 개발, 이 회사도 364억 8500만 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하루에 한 돈 10만 원씩 해서 징역을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요, 징역을 살려서 노역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만 원씩 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갚아라 하면 1억을 체납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100일이 아니죠. 1000일 정도를 해야 1억을 갚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따끔하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줘야 이런 사람들 세금 내죠. 이건 애초부터 세금 낼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세금을 낼 능력이 될 만한데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국세청이 주체가 되어서 고발을 하고 법정에 세워서 실형을 살려서 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는요, 황교안 권한대행 주제로 이 정부 청사에서 여러가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고액 벌금 미납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벌금을 이렇게 미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받아낼 방도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버는가, 재산이 있는가 알 거 아닙니까? 과세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통장을 가지고 그 통장에 얼마나 많은 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금융거래 정보 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할 경우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벌금을 많이 이렇게 맞고도 또 많이 누적되어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겠느냐. 제가 몇 년 전에요, 노무현 정권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관급 공직자에 임명된 어떤 제 아는 사람 한 명이요, 교통 딱지를 얼마나 안 냈으면 한 200만 원이 되는 벌금을 미납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결국 공직에 가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정말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자, 정부가요 8월 달부터 3차례에 걸쳐서 가계부채를 갖다가 관리를 하겠다. 즉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늘어나고 있는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새로 이렇게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8월 이후에 3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11월 달에만 해도 8조 8천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니까 대출 수요자들이 은행으로 향하면서 오히려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내일 금리 인상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은행 금리도 인상될 거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은행들은 이런 부분이 결국 지금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들이 이렇게 갚지 못하고 손실로 나올까봐 대출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11월 한 달 사이에 8조 8천억이 늘어났고,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는 7조 5천억이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8조 8천억이면 1조 3천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 중에 그럼 8조 8천억 중에서 집하고 관련되는 대출은 얼마냐? 주택담보대출이 전가액이 6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1월 달에 늘어난 대출, 은행 대출 중에서 70%가량이 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겁니다. 자,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가액이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는 겁니다. 한국에 한 번도 11월 달이 원래 이런 어떤 이 은행 대출이나 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었는데 8월 25일 가계부채 대책을 시작으로 계속 정부에서 이 대출을,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니까요. 오히려 가게들이 더 긴장한 거죠. 나중에는 돈을 못 빌릴까봐. 빌릴 수 있을 때 더 규제가 악화되기 전에 은행에 쫓아가서 돈을 더 빌리자. 이래서 급속하게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이 8월 달에 주택지 공급 물량을 줄여서 주택 보급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에서 이런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 심사를 한다.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대출을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대출을 못하도록 가계에 빌려주는 이 돈에 대해서는 금리를 높여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금리 때 돈을 미리 빌리자는 수요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집 살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 올라가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해가지고 당겨서 대출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불안이 요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회피를 해야 될 건데, 한국에는 그 불안 요인이 있다 하면 그 불안 요인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하자라는 이런 역작용이 나오고 있고, 규제를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빌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한마디로 이런 모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팔린 건물 중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남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맞은편에 있는 한전 본사를 무려 10조 5천억이나 주고 현대자동차가 써냈습니다. 그때 4조 한 5천억만 써내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몽구 회장께서 무슨 생각으로 2배 이상을 써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땅이 알짜배기 땅이긴 하죠. 강남에 마지막 남아있는 알짜배기 땅이고, 토지 면적이 79,000평방미터, 건물 면적이 97,000평방미터인데요. 자, 지금 2006년 이후에 신고된 상업 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 94만 건 중에서 1등을 한전 본사 부지가 10조 5천억으로 단일 가격으로는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등은요, 옛날에 그 대우 빌딩, 서울역 앞에,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서울 스퀘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2007년에 옛날 대우 빌딩 건물이 지금도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들어가 있죠. 9,600억. 그러니까 1등이 10조 5천억이고 2등이 9,600억으로 10배도 훨씬 더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3등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근처에 약속이 있어 갔더니만 갑자기 강남에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호텔이 안 보이더라고요.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래 보니까 강남에 오래간만에 가니까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팔려버렸구나. 그런데 그 호텔이 6,831억 3천만 원에 팔렸답니다. 그게 3부 토건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3부 토건이 최근에 어려워지면서 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등이 그 옛날에 이 태평로, 그러니까 남대문 옆에 있는 이 삼성생명 본관, 삼성프라자 빌딩이 5,717억이고요. 5등이 이 종로 서린동에 있는 SK 본사 건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천억만 해도 대단한데 한전 본사 건물을 10조 5천억에 사들여서 외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저걸로 망하는구나, 거기에 건물까지 지어서 올리면 10몇 조가 들어갈 건데 하고 한때 현대자동차 주식도 흔들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 것 같았으면 굳이 현대자동차가 그걸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삼성을 의식해가지고 삼성이 그 땅을 사들일 거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그래서 삼성을 의식해서 현대가 무조건 사라고 하니까 밑에서 너무 많이 질러버렸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회장님한테 결제를 안 받고 그렇게 지를 수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때 4조대 후반만 써도 넉넉 잡고 그 건물을 샀을 건데 참 차 수십만 대 팔 돈이 거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성자의 저주가 안 될지 걱정입니다.